이게 정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해. 이게 어떻게 이래?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50살 노총각이 베트남에서 아내를 데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돈 주고 사왔다. 곧 도망갈 거다라며 손가락질을 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총각이 20년 전 베트남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젊은 아내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석 달 뒤 마을에 나타난 검은 세단 행렬, 그리고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진 손등, 고생한 모습이 역력한 상식 씨의 50년 고독. 충청북도 어느 깊은 산골, 해가 가장 먼저 지고 가장 늦게 뜨는 그늘골에는 50살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 상식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진흙탕 속의 인내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치매를 앓는 홀어머니의 병수발을 몸소 실천해가며 산비탈 척박한 땅에서 감자와 고추를 일궈온 그의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고목나무 뿌리에 가까웠습니다.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흙대가 문신처럼 박혀 있었고 주름져가는 얼굴은 그가 짊어져온 삶의 무게를 대변했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감히 사랑을 꿈꾸는 것조차 죄라고 여겼습니다. 동네 또래들이 도회지로 나가 자식 자랑을 할 때 그는 낡은 경운기 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어머니의 헛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기적처럼 29살의 꽃다운 베트남 처녀 흐엉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50살 먹은 늙은이가 무슨 재주로 저런 꽃을 데려왔대? 라는 의문은 곧 보나 마나 얼마 주고 사왔겠지라는 비아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상식 씨가 흐엉의 손등에 연고를 사주려 읍내 장터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흐엉은 서툰 한국말로 당신 힘들어요. 내가 걸어요라며 상식 씨의 해진 소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생선전 아주머니는 대놓고 들으라는 듯 옆집 상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거 봐, 저거. 50 넘은 노총각이 돈으로 애 인생을 망쳐놨네. 저 어린애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늙은이한테 시집을 왔겠어. 몇 달 살다 돈 챙겨서 도망갈 게 뻔하지. 상식 씨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은 괜찮았지만 이제 막 한국 땅을 밟은 아내가 그 모욕적인 말을 알아들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상식 씨는 흐엉의 손등을 꼭 쥐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흐엉아,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하네. 그때 흐엉은 상식 씨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손 따뜻해요. 좋은 사람인 거 내가 알아요. 그녀의 눈동자는 마을 사람들의 편견보다 깊고 맑았지만 그럴수록 상식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비극의 중심에는 상식 씨의 둘째 형수 박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도시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된 상식 씨의 선산을 가로채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흐엉은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가로막는 이물질에 불과했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려요. 어디서 족보도 없는 외국애를 들여와서 집안 망신을 시켜요? 제가 도련님 돈 보고 온 거지. 그 구분등 보고 왔겠어? 형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흐엉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흐엉에게 가장 지저분한 뒷설거지를 전담시켰고 흐엉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말도 안 통하는 게 밥만 축낸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는 흐엉의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베트남 거지. 동네에서 구걸하던 애를 데려다 놨더니 상전 노릇하려 든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흐엉은 묵묵했습니다. 형수가 던지는 고된 일감과 모욕을 다 받아내면서도 밤이면 시어머니의 굳은 다리를 정성껏 주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흐엉이 곧 도망갈 것이라 내기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흐엉의 일상은 그들의 예상을 비웃듯 성실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위해 미음을 끓이고 남편의 장화에 묻은 진흙을 매일같이 털어냈습니다. 뙤약볕 아래 고추밭에서 흐엉은 남편보다 더 열심히 낫지를 했습니다. 흐엉아, 좀 쉬어라. 너 손 다 망가진다. 상식 씨가 만류해도 그녀는 우리 가족 행복해야 해요라며 땀을 닦았습니다. 상식 씨는 밤마다 흐엉의 갈라진 손가락목에 반창고를 붙여주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난에 절어 살아온 사람이라지만 이 젊은 여인이 무슨 죄가 있어 이 고생을 하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흐엉은 그럴 때마다 남편의 가슴에 얼굴목을 묻고 베트남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러주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20년 전 어느 날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상식 씨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느 날 마을 부녀의 모임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형수는 일부러 흐엉을 불러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상을 닦게 했습니다. 야, 너희 나라에서는 손님 오면 어떻게 하니? 기어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형수의 조롱에 몇몇 주민들이 낄낄거리며 동조했습니다. 그때 흐엉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의합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형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흐엉의 뺨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돈 주고 사온 물건이면 물건답게 굴어. 흐엉은 매서운 눈초리로 형수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굴함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힘을 숨긴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수는 그 눈빛의 순간 섬뜩함을 느꼈지만 곧 자신의 열등감을 분노로 바꿔 더욱 악랄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상식 씨의 땅 보상금 서류 도장을 찍어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진 형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안방 화장대에 있던 시어머니 유품인 금반지를 몰래 빼내 흐엉의 낡은 청가방 깊숙한 곳에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네가 떠나가라 곡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반지.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반지가 없어졌어. 형수는 기다렸다는 듯 흐엉을 지목했습니다. 아침에 전현이 내 방 청소한다고 들어갔어. 저 베트남 꽃뱀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야. 돈 챙겨서 도망가려고 반지를 훔쳤다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상식 씨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에구, 내 저럴 줄 알았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라며 사람들은 순식간에 흐엉을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상식 씨는 사색이 되어 흐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흐엉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형수는 비웃으며 흐엉의 가방을 빼서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가방 속에서 빛바랜 한글 공책과 낡은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사이에서 누런 금반지 하나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마당 한복판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을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형수는 의기양양하게 반지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맞지? 이게 증거야. 이 도둑년 당장 경찰에 쳐넣어야 해. 도련님, 이제 알겠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상식 씨는 떨리는 눈으로 흐엉을 바라보았습니다. 흐엉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상식 씨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식 씨, 아니에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하지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함성과 형수의 악다구니 속에 흐엉의 가냘픈 목소리는 힘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들 부부에게 닥친 가장 어두운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상식 씨는 30살의 혈기 왕성하지만 야윈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IMF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그에게 남은 것은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들이 모두 꺼려하던 베트남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호치민 외곽의 거대한 공사부지였습니다. 섭씨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과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시멘트 가루. 상식 씨는 그곳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동료들이 더위를 피해 그늘에서 쉴 때도 그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목을 이끌고 한바집에서 주는 짠 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식 씨는 공사장 울타리 근처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탕과 4살 남짓한 여동생 흐엉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근처 판잣집에서 하루하루를 구걸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에 뼈만 남은 앙상한 팔다리. 하지만 그 속에서 빛나던 아이들의 눈망울은 상식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상식 씨는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그날 받은 배급빵과 우유를 말없이 철조망 너머로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치다가 상식 씨의 선한 미소를 보고는 허겁지겁 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는 동생 흐엉의 등을 두드려주던 오빠 탄의 모습에서 상식 씨는 한국에 두고 온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식 씨의 퇴근길은 항상 아이들의 아지트를 거쳐가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상식 씨는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근 후 피곤에 절어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아이들에게 한글과 숫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따라해봐. 가, 나, 다. 이건 1, 2, 3이야.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상식 씨의 손끝을 쫓았습니다. 특히 흐엉은 상식 씨가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를 금방 외웠고 그를 아저씨가 아닌 베트남어로 오빠를 뜻하는 아잉에이엔에이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상식 씨는 아이들이 글자를 하나씩 익힐 때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시장에서 가장 맛있는 반미 베트남식 샌드위치를 사주었습니다. 그 한 조각의 빵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흐엉이 댕기열에 걸려 온몸이 불덩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울부짖고 있었지만 병원비는커녕 약 한 알쌀 돈이 없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보증금 없이는 진료조차 해줄 수 없다고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상식 씨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오갔습니다. 지금 품에 있는 돈은 어머니의 다음 달 약값과 자신의 한국행, 비행기 표를 위해 1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자신은 비행기를 탈 수 없고 어머니의 약값도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본 순간 상식 씨는 주저없이 현장 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다음 달 월급까지 미리 가불해 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갑니다. 상식 씨가 내놓은 돈 덕분에 흐엉은 큰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식 씨는 홀로 현장에 남아 몇 달을 더 고된 노동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일이 바빠 조금 늦는다는 거짓 편지를 보내며 밤마다 남몰래 울었습니다. 흐엉이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던 날 상식 씨는 아이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온 아저씨라고만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 몇 푼과 함께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은 편지를 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탄아, 흐엉아. 꼭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거라. 그는 낡은 배편을 알아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상식 씨가 떠난 후 오빠 탄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구두를 닦고 밤에는 상식 씨가 가르쳐준 한국어를 바탕으로 독학하며 비즈니스를 배웠습니다. 한국인 은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베트남의 신흥시장을 개척했고 20년 뒤 그는 동남아시아 최대 유통 및 건설 기업인 V-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도 탄 회장은 단 한순간도 은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20년 전 호치민 현장에서 일했던 성실한 한국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흐엉 역시 오빠의 사업을 도우며 한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했고 평생의 은인인 상식 씨를 찾아 직접 보훈하겠다는 일념으로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부와 명예를 이용해 화려하게 등장할 수도 있었지만 은인의 삶이 어떠한지 직접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상식 씨가 충청도 산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흐엉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았던 그 거룩한 손이 이제는 흙먼지 속에서 다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엉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갈게. 아저씨가 나를 살려줬으니 이제는 내가 아저씨의 평생 동반자가 되어 그분을 지켜드릴 거야. 그녀는 V-그룹의 후계자라는 화려한 신분을 숨기고 이름 없는 베트남 신부로 상식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50살의 노총각이 된 상식 씨는 그녀가 과거 흐엉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오기엔 너무 아까운 처녀라고만 생각습니다. 하지만 흐엉은 끈질기게 그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2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상식 씨는 그녀가 자신이 살려낸 그 꼬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선물이라 믿으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상식 씨의 마당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형수가 내던진 흐엉의 낡은 가방에서는 빛바랜 한국어 교재와 상식 씨가 사준 싸구려, 화장품, 그리고 20년 전 베트남에서 찍은 바랜 사진 한 장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형수는 그 사진을 구둣발로 지니기며 악을 썼습니다. 이것 봐. 도둑질이나 일삼는 주제에 무슨 사진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저 베트남 꽃뱀년을 감옥에 쳐넣어야 해. 도련님, 이래도 전염편을 들 거야?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상식 씨도 참 눈이 멀었지. 저런 애를 안방까지 들이다니. 상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흐엉의 어깨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흐엉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상식 씨의 눈물 섞인 외침에도 형수는 콧방귀를 뀌며 경찰에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흐엉은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형수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서늘한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경운기 소리나 가끔 들리던 조용한 시골 마을. 어귀에서 지축을 흔드는 듯한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대, 그 다음엔 두 대,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색 차량 행렬이 마을 진입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싸움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게 다 뭐야? 국회의원이라도 오는 건가? 먼지를 휘날리며 들어온 차량들은 모두 억소리 나는 독일제 최고급 세단과 초대형 SUV들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차에서 내려 상식 씨의 낡은 한옥 주변을 에워싸듯 도열했습니다. 마치 국가 원수의 방문을 방불케 하는 압도적인 위용에 형수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조롱 섞인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공포 섞인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앙에 서 있던 롤스로이스의 뒷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맞춤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은 그는 베트남 최대 기업 V-그룹의 수장, 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볼 것도 없이 오직 한 사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식 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탄 회장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명품 구두가 흙바닥에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식 씨 앞으로 달려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탄 회장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죽어가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이름도 없이 떠나신 나의 은인, 나의 형님. 상식 씨는 영문을 몰라 눈을 껌뻑였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형님이라 부르십니까? 탄 회장은 상식 씨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저 탄입니다. 아저씨가 사준 빵을 먹고 자란 그 꼬마 탄이에요. 마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 저 부자가 상식 씨 동생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탄 회장은 흐엉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내 동생아. 은인 곁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흐엉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형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형수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탄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동서가 이렇게 귀한 집 따님이었어?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도련님이 어디서 이상한 여자를 데려온 줄 알았지 뭐야.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동서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형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탄 회장의 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당신이 우리 이사님 흐엉에게 저지른 만행은 이미 위성 생중계와 녹취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 회장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형수와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내 동생 흐엉은 V-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베트남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기업가 중 한 명입니다. 그런 내 동생이 왜 이 먼 한국 땅 시골 구석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탄 회장은 상식 씨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오로지 20년 전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 당신들이 늙은 노총각이라 비웃던 이 고결한 분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흐엉은 눈물을 닦고 형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툰 한국말을 쓰는 가련한 이주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 가방에 반지를 넣는 걸 제 개인 경호팀이 이미 다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남편의 땅을 뺏으려고 조작한 위임장 서류들, 저희 법무팀이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형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웃던 거지 신부가 사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합친 것보다 수만 배는 더 부유한 여왕이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탄 회장은 손가락 하나를 까닥했습니다. 그러자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형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씨 부인, 당신을 사문서 위조, 무고, 모욕 및 협박죄로 고소합니다. 또한 그동안 상식 씨의 어머니를 방치하고 학대한 정황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V-그룹 법무팀은 합의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형수는 탄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도련님, 제발 말 좀 잘해줘요. 하지만 상식 씨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흐엉이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탄 회장은 상식 씨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이제 지옥 같은 삶은 끝났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형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들어드릴 차례입니다. 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호원들이 상식 씨와 흐엉 그리고 치매 어머니를 최고급 리무진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그 광경을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돈 주고 사온 베트남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이제는 차마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대의 벤츠 행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을을 빠져나갈 때 상식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낡은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고독과 눈물이 서린 그곳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위해 신분까지 속이고 찾아온 고마운 아내 흐엉이 그의 거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상식 씨, 이제 우리 같이 행복해져요. 제가 약속할게요. 흐엉의 따뜻한 목소리가 상식 씨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눈 녹듯 녹여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탄 회장의 등장과 함께 형수 박 씨의 야욕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탄 회장의 법무팀이 제출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토대로 형수를 연행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무고죄, 그리고 시어머니를 방치한 노인 학대 혐의까지 더해져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도련님, 한 번만 살려줘. 재수 씨, 내가 잘못했어.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그토록 탐냈던 개발 보상금 역시 그녀의 몫은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상식 씨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었고 형수는 자작극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하며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가장 비참한 결말이자 인과응보의 표본이었습니다. 형수가 끌려가자 어제까지 흐엉을 거지라 비웃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상식 씨의 집 앞에 줄을 서서 사과와 아첨을 쏟아냈습니다. 상식 씨, 내 그럴 줄 알았어. 자네 관상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세댁, 아니 이사님, 우리가 오해가 좀 있었지? 우리 마을이 원래 정이 많아. 이 비굴한 광경을 지켜보던 탄 회장은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당신들이 뱉은 침은 닦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과 동생이 겪은 눈물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 마을 전체를 팔아도 모자랄 겁니다. 탄 회장은 마을에 지으려던 복지관과 장학재단의 수혜 대상에서 흐엉을 비하했던 가구들을 단호히 제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놓친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탄 회장은 상식 씨에게 베트남으로 건너가 그룹의 명예회장직을 맡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 낡은 호미는 버리십시오. 전 세계를 누비며 제가 드리는 최고의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상식 씨가 짐을 쌀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식 씨는 빙그레 웃으며 탄 회장의 손을 거절했습니다. 탄아,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 흙 냄새가 좋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아내랑 일구는 이 작은 밭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단다. 높은 자리는 너처럼 훌륭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야. 나는 그저 농사짓는 상식이로 남고 싶구나. 상식 씨의 청렴하고 올곧은 대답에 탄 회장은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끼니를 굶어가며 아이들을 살렸던 그 숭고한 정신이 여전히 변치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상식 씨의 고집을 꺾지 못한 탄 회장은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보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상식 씨의 낡은 한옥을 허무는 대신 전통의 미를 살린 최신식 친환경 저택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문 의료 서비스를 평생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을 자체도 변화했습니다. 탄 회장의 지원으로 마을은 상식 마이너스 흐엉 평화 마을로 지정되어 전원 마을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상식 씨가 정성껏 기른 작물들은 V-그룹의 유통망을 타고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했고 그 수익은 마을의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을 돕는 기금으로 투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상식 씨는 이제 돈 주고 사온 노총각이 아니라 마을의 자부심이자 존경받는 큰어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식 씨와 흐엉 사이에는 두 사람을 쏙 빼닮은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첫 돌잔치 날 베트남과 한국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모였습니다. 흐엉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마을 부녀회장이 되어 이주 여성들의 든든한 친정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흐엉은 상식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상식 씨, 20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빵 한 조각. 사실 그건 제 생명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꿈은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 씨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듯 흐엉을 꼭 껴안았습니다. 흐엉아, 내가 준 건 작은 빵 하나였는데 너는 나에게 온 세상을 다 가져다 주었구나. 두 사람의 사랑은 국경과 나이, 신분이라는 벽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눈앞의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50살 노총각의 투박한 손안에 담겨있던 20년 전의 진심을 마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억만금의 복이 되어 돌아왔고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마을을 사랑의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도 외모나 국적, 재산으로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20년 전 베푼 빵 한 조각이 억만금의 복으로 돌아온 상식 씨의 이야기는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들려주시고 이 영상을 지인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저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